안녕하세요. 소리나는 책갈피입니다. 오늘은 미야베 미유키, 일명 미미여사로 한국에 알려진 일본 추리소설 작가님의 단편을 소개하려 합니다. 미야베 미유키의 소설들은 일본 내에선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와 버금갈 만큼 인기가 높아서 영화나 드라마로도 많이 영상화되었는데요. 한국에서도 화차라는 그녀의 작품이 영화화됐었죠. 모방범, 이유 등등 미미여사의 작품은 일본 사회에서 일어나는 추악한 사회 현실들을 한편의 르포기사처럼 집요하고 농밀하게 다루다 보니 대부분 벽돌 두께만한 분량이 어마어마한 장편소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너무 재밌다 보니 그 어마어마한 길이의 소설이 또 술술 읽혀내려가긴 하지만요. 그래도 분량이 워낙 많다 보니 오디오북으로 제작하는 건 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 미미여사의 단편소설 모음집이 몇 권 있더라고요. 작가의 굵직한 장편만 읽다가 단편소설을 읽다 보니 그 또한 매력적이기에 얼른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몇 편 나눠서 차례로 소개해 볼게요. 오늘 읽어드릴 미야베 미유키 작가의 단편은 눈의 아이입니다. 특별한 감상에 사로잡힌 것은 아니다. 그리움을 느낀 것도 아니다. 만나고 싶은 얼굴을 떠올린 것도 아니다. 아무런 이벤트도 일어나지 않을 주말을 맞이하고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두는 건 오랫동안 질리도록 반복했다. 아무데나 좋아. 모임만 있다면 어디라도 좋아.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다. 자동응답기에 녹음된 메시지는 상대방이 주위 소음에 지지 않으려 한껏 소리 지르는 바람에 알아듣기 힘들었다. 그래도 나는 상대가 이름을 밝히기 전부터 야스시, 야마노 야스시임을 알아차렸다. 급하게 말하는 버릇은 어릴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마에다 유카리지? 전화번호 안 틀렸겠지? 이 번호는 마사코가 가르쳐줬어. 우베 마사코 말이야. 요즘은 걔도 마코 선생님이라고 불린다며?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웃고 떠드는 사람들 환호성이 배경음처럼 들린다. 아무래도 술집에서 전화를 한 모양이다. 마코에게 들었겠지만 마나베 초등학교가 통폐합이라나 뭐라나 해서 폐교하게 되었대. 그래서 학교 건물이 없어지기 전에 어쨌든 6년 내내 붙어 다닌 우리 넷이서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나 할까, 한잔 한다고나 할까. 어때? 우리 가게에서. 우리 가게에 유독 힘이 실렸다. 이 시끄러운 전화도 우리 가게에서 걸었을까. 야스시네 집은 메밀국수 가게였을 텐데 하고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자세한 얘기는 마코가 또 전화할 거야.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어. 야, 오랜만이라 기대된다. 그럼 끊는다. 메시지가 끝나고 기계음이 말했다. 첫 번째 메시지. 1월 8일 오후 9시 20분. 방은 추웠다. 벽시계에 달린 온도계는 섭씨 4도를 가리킨다. 잔업을 끝내고 집에 돌아왔더니 자동응답기 램프가 깜빡이고 있었다. 코트도 벗지 않고 보일러도 틀지 않은 채 재생 버튼을 눌렀다. 한겨울의 금요일이었다. 메시지를 재생했습니다. 삐 하는 신호음이 울리고 전화가 꺼졌다. 녹음된 것은 야스씨의 메시지뿐이었다. 1시간쯤 지나서 전화벨이 울렸다. 이번엔 마사코였다. 아, 잘됐네. 집에 왔구나. 여느 때처럼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녁부터 몇 번인가 걸었는데 계속 집에 없더라고. 금요일이라서 그랬겠지? 잔업이 있었어. 9시 넘어 야스씨에게 전화가 왔다고 이야기했다. 미안해. 멋대로 전화번호 가르쳐줘서. 그 녀석이 보통 즐겨야지. 괜찮아. 어차피 곧 끊을 전화니까. 휴대전화면 충분하다.
매달 빠져나가는 기본 요금도 무시할 수 없다. 따로 사는 부모님은 두 분 모두 귀가 어두워서 통화 품질이 떨어지는 휴대전화를 싫어하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식품이나 다름없는 유선전화기를 놓았다. 자동 응답기의 메시지 램프가 깜빡이지 않아도 연연하지 않았던 건 나한테 용건이 있는 사람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왔기 때문이었다. 그들 모두가. 마이짱, 어때? 4명이 모인다는데 괜찮겠어? 마사코는 어렸을 때처럼 지금도 나를 마이짱이라고 부른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오랫동안 이어온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그 호칭을 되돌아볼 기회가 한 번도 없었음을 떠올린다. 나는 여전히 부모님의 성을 따르고 있다. 마사코처럼 선생님이라는 대접도 못 받는다. 누구의 엄마도 되지 못했다. 회사에서는 그럴듯한 관리직으로 진급하지 못했다. 내 돈 들여 만든 명함도 사업도 없다. 우리 가게. 자랑스레 말하던 야스 씨의 목소리가 귀에 남는다. 한잔 해야 한다고는 할까? 어때? 우리 가게에서. 곱셈도 나눗셈도 제대로 못하고 구구단 암송 시험을 4번이나 다시 치른 야스 씨의 우리 가게. 대답하지 않자 마사코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고 나를 찾는다. 그리고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그동안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이름을 꺼내고 있었다. 4명이 아니었어. 5명이었지. 유키코가 있잖아. 내가 한 말에 내가 놀랐다. 하지만 그 놀라움은 마사코에게 전해지지 않은 모양이다. 마사코는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우리는 5명이었지. 그랬구나. 마이짱도 유키코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나도 그래. 다음 달 1일이면 꼭 20년째야. 유키코한테 그런 일이 생긴지도. 살해된지. 마사코가 돌려 말한 사실을 나는 가슴속에서 되새겼다. 목이 졸려 살해돼 길가에 버려진 지 어느덧 20년. 우리 모두는 32살이 되었다. 하시다 유키코만이 지금도 12살이다. 그러고 보니 나는 유키코의 무덤에 찾아간 적이 한 번도 없다.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경찰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한 채 몇 달이 지났을 때였다. 동급생들이 중학교 교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기 괴롭다면서 유키코의 부모님은 외동딸의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이웃들 중 누구도 행선지를 묻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 모두 유키코의 가족이 시야에 사라지자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이다. 우리 엄마는 아주 노골적으로 그런 안도감을 표현했다. 장 보러 가다가 유키코 엄마와 마주치면 무슨 표정으로 무슨 말을 해줘야 좋을지 몰라서 괴로웠어. 오죽하면 길모퉁이로 피해 다녔다니까. 이젠 그런 데까지 신경 안 써도 되겠구나. 유키코를 죽인 범인은 멀쩡히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에 대한 불안보다도 딸을 잃어버린 이웃의 비탄에 젖은 얼굴을 가까이서 봐야 한다는 사실이 더 꺼림칙하다. 제3자의 본심이란 그런 것임을 엄마로부터 배웠다. 그런 엄마에게 나는 유키코는 내 소중한 친구였어. 그렇게 말하지 마. 하고 반발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으니까. 보는 눈이 없는 집안에서 그런 퍼포먼스로 엄마와 충돌하는 건 어리석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나이에도 제법 계산을 할 줄 아는 아이였다. 그래서인지 나는 줄곧 우등생이었다. 다음 주 금요일인데 올래? 결산인지 뭔지 해서 은행은 월말 월초가 바쁘다며. 마사코가 묻는다. 괜찮아.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대답했다. 그래? 잘됐다. 나도 마이짱이 안 간다고 하면 가기 싫었거든. 스키지는 그렇다 쳐도 야스씨는 여전히 덜렁거리니까. 스키지.
스기야마 지로의 별명이다. 우리 5 중 2번째 남자아이. 유키코와 같은 단지에 살았던 남자아이. 유키코와 가장 사이가 좋았던 남자아이. 나 같은 건 전혀 돌아보려 하지 않았던 남자아이. 스키야마도 온대? 오랜만이네. 또렷이 되살아난 오래된 기억을 무시하듯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대꾸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낸대? 마코 말고는 동창들과 만난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 마에짱은 중학교 졸업하고 이사해서 더 그렇지. 스기지는 잘 지내. 부모님이 지금도 이 단지에 살고 계셔서 가끔씩 이쪽으로 내려와. 나도 길에서 몇 번 봤어. 손자 얼굴이라도 보여주려고 들르나 보네. 손자? 아, 스기지 아이.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이혼한 모양이더라. 아이는 없을걸? 잠시 동안이지만 마음이 들떠오른 내가 한심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상대다. 아이라면 야스지지. 아들 하나, 딸 하나. 제법 아빠답게 변했어. 마사코는 킥킥거리며 웃었다. 그 녀석이 이번에 모이자고 나서는 것도 자기 가게랑 아내랑 귀여운 2 아이를 자랑하려고 그러는 걸 거야. 야스시 가게의 위치를 물어보고 약속 시간을 확인했다. 동네가 예전과는 달라졌다며 까딱 잘못했다간 마에짱 미아가 될지도 몰라? 하고 마사코는 웃었다. 그러고는 아이 같은 말투로 덧붙였다. 만약에 눈이라도 내린다면 말이야. 그건 유키코의 눈이야. 기억하고 있지? 걔 정말 피부가 희었잖아. 그래서 선생님도 눈의 정령 유키코라고 부른 적이 있었어. 그랬지. 하고 대답하면서 생각했다. 유키코의 눈. 그래, 마사코가 말한 대로였다. 하지만 그렇게 연상이 된 건 유키코의 피부가 무척 희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20년 전 그날, 유키코의 시체가 전날 내린 폭설로 쌓인 눈 속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왜 마사코는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신경 쓰지 않는 걸까? 그런 상념에 잠겨있는 사이에 마사코는 가볍게 인사를 던지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약속한 날이 되자 정말로 눈이 내렸다. 아침에는 차가운 비가 내리다가 정오가 조금 지날 무렵부터는 알갱이가 큰 한방눈이 되었다. 그러다 가랑눈으로 바뀌면서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도쿄에서 몇 년 만에 10cm에서 15cm가량의 적설량이 예상되어 오니 출근길에 나서는 시민들과 학생 여러분은 교통정보에 주의해 주시고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십시오. 기상캐스터의 친절한 충고가 이어진다. 텔레비전 방송국의 오픈 스튜디오 밖에서는 구급차가 지나간다. 나는 레인부츠를 신고 있어서 발밑이 불안하진 않았다. 그래도 마음은 무거웠다. 유키코의 눈. 기분 나쁜 일이 떠오른다. 마사코는 어렸을 때와 변한 게 없다. 서정적인 상상력과 그와는 대비되는 무신경. 역으로 가면서 그냥 집으로 가자. 야스씨에겐 나중에 전화로 핑계를 대지 뭐. 라는 유혹에 빠졌다.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는 지금 도심을 기준으로 내가 살고 있는 작은 집과 반대 방향이다. 전철도 반대편 노선이다. 지하철 플랫폼으로 내려가자 야스시네 집으로 가는 열차가 먼저 도착했다. 우리 집으로 가는 열차는 방금 떠난 것 같다. 결국 먼저 도착한 열차에 타고 말았다. 내가 이 동네에 살던 무렵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지하철역에서 내렸다. 그리워야 할 거리는 낯설기만 했다. 택시를 잡으려고 주변을 둘러봤지만 한 대도 지나가지 않는다. 하는 수 없이 마사코가 가르쳐준 경로대로 미심쩍은 기억의 의지에 걷기 시작했다. 가늘고 차가운 눈이 끊임없이 내려 가뜩이나 낡은 지리적 감각을 엉클어버렸다. 바람이 불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한 번씩 발길을 멈춰 우산과 코트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내고 양손에 입김을 불어야 했다. 걷다 보니 테두리가 빨갛게 녹슨 공장 간판과 트럭 회사 주차장, 공영 단지 등 기억에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그제야 길을 잘못 들어섰다는 것을 알았다. 야스시 가게로 이어진 길에서 골목 하나만큼 서쪽으로 가고 있었다. 기울어진 스쿨존 표지판이 눈에 파묻힌 것을 보고서야 왜 길을 잘못 들어서게 되었는지 이유를 알았다. 이 길은 예전에 다니던 통학로다. 마나베 초등학교에 가기 위해 6년 동안 매일처럼 다닌 길이다. 내 발이 멋대로 그 길을 따라가고 있었다. 그리고 유키코의 시체가 발견된 곳도 이 통학로 중간에 있다. 커다란 택시 미터기 검사장 건물 뒤쪽. 바람에 날려 어른 키만큼 쌓인 눈. 검사장 직원은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눈을 치워야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동네 주민이 아니었던 그는 마나베 초등학교 6학년 하시다 유키코라는 소녀가 전날 저녁부터 귀가하지 않았다는 것과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 동네 주민회에서 수색대를 만들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그저 삽으로 눈을 퍼냈을 뿐이다. 그리고 눈 밑에 빨간 파카에 빨간 머플러를 두르고 빨간 고무장화를 신은 소녀가 책가방을 옆에 두고 반듯하게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인형이라고 생각했대. 어디선가 들은 소문을 엄마가 말해주었다. 커다란 인형 말이야. 크고 시원스런 눈에 피부가 하얘서 빨간 파카가 잘 어울렸다는구나. 시체가 경찰서로 옮겨지고 유키코는 자신의 머플러에 목이 졸려 살해되었다고 판명났다. 빨간색 타탄 체크 머플러에 어찌나 강하게 목이 졸렸던지 머플러가 살을 파고들어 그대로 얼어붙었다고 한다. 얼굴에 눈이 떨어질 때마다 사락사락 소리가 났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묵묵히 길을 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어깨가 스치고 맞닿은 우산에서 눈이 툭 떨어져도 시선을 들지 않았다. 쌓인 눈에 레인부츠 발끝이 푹 하고 숨는다. 발을 딛는 장소에 따라서는 복사뼈까지 파묻힌다. 오늘 밤에는 더 내릴 것이다. 더 많이 쌓이겠지. 눈이 바람에 휘날려 그것까지 쌓일 때까지. 이건 유키코가 내리는 눈이니까. 택시 미터기 검사장 외벽은 칙칙한 회색이다. 군데군데 금이 가고 얼룩이 보인다. 변한 게 없다. 20년 전에도 지금처럼 똑같이 낡았었다. 나이를 먹은 것은 나뿐이고 벽은 늙지도 않고 그대로다. 그 무렵에는 이 건물 뒤편에 정원인지 공터인지 알 수 없는 좁은 풀밭이 있었다. 계절마다 온갖 꽃이 피었고 가끔은 청개구리도 잡혔다. 우리에게는 숨바꼭질을 하며 놀기에 안성맞춤인 장소였다. 그곳에 가려면 검사장 건물과 그 옆에 4층짜리 아파트 사이에 난 좁은 틈새를 빠져나가야 했는데 몸집이 작은 아이들에겐 손쉬운 일이었다. 건물 틈새를 빠져나가 민들레와 유채꽃이 가득 핀 풀밭으로 달려나간다. 마치 별세계에 발을 디딘 것 같은 즐거움이 가득했다. 나는 거기서 마코와 놀고 유키코와 놀았다. 유채꽃으로 꽃다발을 만드는데 야스시가 와서 이 꽃은 먹을 수 있다면서 마구 뜯어먹어 싸우기도 했다. 책도 자주 읽었다. 치마가 더러워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푹신푹신하게 풀이 난 곳에 앉아 한 권의 책을 교대로 소리내어 읽었다. 유키코는 공부를 잘 못했지만 책 읽기는 정말 잘했다. 어려운 한자도 술술 읽었다. 반면에 마코는 히라가나에서도 막힐 때가 있었다. 마코가 책을 읽을 때는 정말 웃겨서 듣고 있으면 내용과는 상관없이 웃음이 터졌다. 너무 크게 웃고 떠들다가 미터기 검사장에서 일하는 아저씨들에게 들키기도 했다.
아저씨들은 2층 창문을 열고 우리에게 소리를 질렀다. 다행히 아이들을 좋아하는 수희 아저씨가 한 분 계셔서 조용히 노는 건 괜찮다고 눈 감아주는 일이 많았다. 종이에 과자와 귤을 싸서 우리에게 주기도 했다. 해가 있을 때 집에 가렴. 여긴 5시면 문을 닫으니까 그 전에 나가야 해. 수희 아저씨는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했다. 딱 한 번 아저씨가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화를 낸 적이 있다. 5학년의 여름이었다. 쓰기지가 건물 벽에 자란 담쟁이 덩굴을 붙잡고 2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며 정말로 2층 창틀 밑까지 기어 올라갔다가 수희 아저씨에게 들켰다. 너희 몸은 너희 게 아니야. 너희가 다 클 때까지는 아버지 어머니 것이란 말이다. 멋대로 굴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알겠냐? 우리는 울상을 짓고 고개를 푹 숙였다. 쓰기지 얼굴은 하얘졌다. 야스시는 입을 뾰족하게 내밀며 실룩였다. 마코는 따내린 머리를 잡아당겼다. 유키코는 수희 아저씨에게 사과했다. 죄송해요. 다시는 위험한 짓 하지 않을게요. 아빠와 엄마에게 받은 몸을 소중히 할게요. 그렇게 약속한 유키코가 다른 곳도 아닌 여기서 죽었다. 마이짱! 나를 부르는 목소리에 불쑥 고개를 들었다. 추억으로 흐려진 시야가 현실로 돌아왔다. 나는 멋없이 선 철제문 곁에 서 있었다. 미터기 검사장 건물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웃 아파트는 개축되어 있었다. 건물 뒤쪽 풀밭으로 가는 틈새를 이문짝이 가로막았다. 마이짱도 여기 들렀네. 하얀 입김을 뱉으며 마코가 사박사박 눈을 밟고 달려왔다. 질 좋은 코트에 따뜻해 보이는 손뜨개 모자를 썼다. 긴 머리는 하나로 묶어 한쪽 어깨에 늘어뜨렸다. 장신구처럼 머리에 눈이 잔뜩 붙어 있다. 이런 문짝이 언제 생겼지? 손가락으로 철제문에 쌓여있는 눈을 쓸어내며 마코에게 물었다. 기억 안 나? 그 사건이 일어나고 바로 만들어졌잖아. 아이들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면서. 그렇게 말하며 추운 듯 눈을 깜빡이며 건물 틈새로 저편을 바라본다. 아이들을 노린 변태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 난 몰랐네. 사건이 터지고서부터 쭉 여기로 못 지나가게 했잖아. 그런데 이 문짝 잘 부서진대. 벌써 여러 번 고쳤다고 들었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구멍까지 말이 치밀어 올랐다. 이 문이 있어서 여기 갇혀버리니까. 유키코는 그게 싫었던 게 아닐까? 아우, 마이짱, 춥지? 빨리 가자. 마코가 내 등을 부드럽게 떠민다. 나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두세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보자 그 바람에 우산에서 눈이 떨어졌다. 철문을 바라보았다. 문고리는 제대로 채워져 있다. 왜 그래? 마코의 질문이 하얀 입김이 되어 공기 중에 흩어진다. 나는 가만히 미소 짓고는 다시 앞장섰다. 야스시는 22살에 부모님으로부터 메밀국수집을 이어받았다. 그 후 곧장 가게를 개조해 낮에는 정식집, 밤에는 선술집 장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부모님도 크게 반대하셨는데 문 열고 1년쯤 지나 지하철이 다니면서 근처에 회사랑 빌딩이 하나둘씩 들어서기 시작했어. 덕분에 대성공이었지. 메밀국수집으로 밀고 나갔으면 카운터에서 일식으로 먹는 체인점들을 이기지 못했을 거야. 야스시는 기분이 좋아 보였다. 날씨 탓인지 가게는 한산했고 근처에 사는 단골 손님이 잠깐 들러서 눈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는 정도였다. 꼭 우리가 가게를 전세 낸 것만 같았다. 8명이 앉을 수 있는 카운터와 4명이 앉는 손님방이 3개,
작은 가게지만 따뜻한 분위기에 맛있는 냄새가 코를 자극한다. 지역의 토산주 상표 중에는 다른 데에선 들어본 적도 없는 희귀한 것도 있다. 야스 씨의 아내는 우리와 같은 마나베 초등학교 출신으로 2살 연하라고 한다. 옛날에는 지역 경찰 사이에서 유명한 비행소녀였다고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집이 생선 가게여서 생선 발라내는 일은 야스 씨보다 잘하지만 튀김이나 조림은 야스 씨에게 당하지 못하는 걸 보면 어쩐지 보통 집과는 반대예요. 하고 낄낄거렸다. 추억은 시작부터 밸브를 활짝 열었다. 나는 손님방 구석에 마코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스기지가 앉아 있다. 가끔 콧난리에 올린 태 없는 안경을 추어 올리며 야스 씨 이야기와 마코의 농담에 옛날과 똑같은 미소로 화답했다. 야스 씨는 테이블과 카운터를 바삐 왕래하며 시끄럽게 떠들어댔다. 저것 좀 먹어봐, 이것 좀 마셔봐, 이건 내가 자신있게 만든 거야 라며 접시를 나르고 잔을 옮기느라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한다. 상기된 얼굴이 행복해 보였다. 8시쯤 야스 씨의 아내가 먼저 집으로 돌아갔다가 아이 2명을 데려왔다. 장남 마모루와 딸 미카예요. 수줍어하며 머문머문 웃고 있는 2 아이의 머리에 손을 올려 인사시켰다. 마모루는 초등학교 1학년, 미카는 유치원 졸업반이라고 한다. 이제 입 닫고 잘 시간인데 자기 전에 마코 선생님 사인을 받고 싶다고 해서 부탁드립니다 라고 인사해야지. 엄마가 등을 밀어도 주저하는 아이들에게 마사코가 다가갔다. 반가워, 마모루, 미카. 둘 다 내 만화를 봐주는 거야? 정말 기쁘네. 고마워. 마사코는 이곳 상업고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직했지만 취미로 그리던 만화가 인정받게 되면서 지금은 만화계에서 크게 성공했다. 유쾌한 동물 캐릭터가 등장하는 유아용 만화로 인기를 모으면서 상품도 다양하게 출시되었다. 마코 선생님. 만화책을 읽는 아이들은 그녀를 그렇게 부른다. 그게 지금의 그녀, 마사코의 인생이다. 우리 마코 선생님에게 응원 편지를 보내자. 마코 선생님, 다음 연재에는 먹보두도지 파쿠런이 나오나요? 마코 선생님은 등장인물 중에 누굴 제일 좋아하세요? 마코 선생님이 모두에게 보내는 크리스마스 선물 캐릭터 상품과 사인이 들어간 색종이입니다. 마코는 야스 씨의 아이들에게 좋아하는 캐릭터를 그려주고 악수를 했다. 아이들은 눈을 빛내며 황호를 했다. 부모가 시키는 대로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인사를 했지만 흥분한 탓에 한동안 잠들지 못하는 게 아닐까. 야, 마코, 행복하겠는데? 야스 씨의 농담에 장단을 맞추기만 할 뿐 별로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던 스기지가 미소 지으며 마사코에게 말했다. 만화는 옛날부터 그렸던 거야? 난 전혀 몰랐는데. 동경하는 듯한 부드러운 목소리가 내 마음을 차갑게 찔렀다. 야스 씨가 다시 손님방으로 올라왔다. 아이들도 재웠고 오늘 밤엔 손님도 없을 것이다. 본격적으로 마셔보자는 뜻일 것이다. 열심히 그리기 시작한 건 고등학교 입학하고부터야. 난 늦게 빛을 봤어. 고등학교에서 만화 동아리에 들어간 게 계기가 됐지. 재능이 있었구나. 글쎄, 운이 좋았지 뭐. 마코는 토산추를 쭉 들이켰다. 기분 좋은 취기였다. 나와 야스 씨는 똑같아. 가게 한 채를 갖고 장사하는 거야. 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우리 가게 매상은 네 연간 수입보다 훨씬 적어. 이런 모임에서 피할 수 없는 서로의 근황 보고다. 내가 은행에 다닌다는 것은 마코에게서 들었는지 야스 씨도 스기지도 알고 있다. 야스 씨는 근처 지점으로 발령나면 어렸을 때의 친분을 생각해서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난 융자 담당도 아니고 책임질 수 없는 약속은 못해. 뭐야, 재미없게.
그럼 융자부서에 있는 높은 녀석을 남편으로 삼으면 되잖아. 그럼 쉽지? 에휴, 자기 멋대로 말하기는. 야, 스기지 너는 어떻게 됐어? 회사 그만뒀단 얘긴 들었는데. 스기지는 간사에 있는 대학에 진학해 그대로 거기에서 취직하고 정착했다. 회사를 그만두고 도쿄로 올라온 지금은 도내의 컴퓨터 소프트 개발 회사에 다닌다고 한다. 말 나온 김에 물어보겠는데 왜 이혼했어? 야스씨는 꽤 취해 있었다. 마누라가 미인이었다면서. 그래, 맞아. 네 결혼식 때 우리가 축하 선물 잔뜩 들고 갔잖아. 마사코의 말에 신경도 안 쓰인다는 듯 웃기만 했다. 야스씨라면 내가 먼저 결혼 선물을 줬으니까 빚진 건 없고 마코 너는 결혼할 때 제대로 돌려갚을 테니까 그때까지 장부에 잘 달아둬. 스기지의 결혼식에 나는 초대받지 못했다. 마코와 야스씨가 초대받은 것도 몰랐다. 한 가지로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일도 두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의미가 발생한다. 나는 묵묵히 스기지의 얼굴을 보고 있었지만 그는 나를 보려 하지 않았다. 성격에 맞지 않았어. 스기지는 안경을 벗고 손수건으로 렌즈를 닦았다. 어느 쪽이 잘못했다고 탓한 일이 아니어서 쉽게 헤어졌지. 사내 결혼이었지? 상사가 중매를 섰다며. 상하기 나빴구만. 어차피 그만둘 생각이었거든. 그 사람이라도 회사에 다닐 수 있어서 잘 됐지 뭐. 전처는 2년 전에 재혼해서 벌써 아이도 있어. 아니, 지금도 연락하는 거야? 연하장은 주고받아. 잘 지내고 있대. 스기지는 늘 이런 식이다. 자기보다 친구나 동료를 먼저 생각한다. 그가 자기 일로 화를 낸 것은,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한 것은 딱 한 번. 택시 미터기 검사장에 담쟁이 덩굴을 붙잡고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우겼을 때뿐이었다. 그럼 우리 중에 아이가 있는 건 나 하나야? 야스씨가 말했다. 말하기가 그래서 지금까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유키코 말이야? 마코가 앞질러 물었다. 기억나? 당연하지. 내 만화에 유키코를 모델로 한 여자아이도 나와. 그랬구나. 오늘 이렇게 내리는 눈도 우연 같지가 않아. 우리가 여기 모여 있다는 걸 유키코도 알고 있는 건 아닌지. 나랑 마이짱도 여기 오기 전에 택시 미터기 검사장에 들렀어. 스기지는 아무런 말 없이 안경을 벗어 셔츠 가슴 주머니에 걸쳤다. 어렸을 때는 안경을 쓰지 않았다. 유키코가 알고 있는 스기지는 안경을 쓰지 않았다. 그래서 유키코가 이야기에 등장하자 안경을 벗은 걸까 하고 생각했다. 아이가 생긴 후로 유키코 생각이 자주 나더라. 자세를 바로하며 야스씨가 말했다. 유키코만이 아니야. 미키코의 부모님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고. 범인은 아직도 안 잡혔어. 20년이지. 시효는 한참 전에 지났어. 유키코를 죽인 놈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 근처를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가끔씩 화가 나서 못 참겠다니까. 스기지는 잠자코 야스씨의 빈잔에 술을 따라주었고 야스씨는 단숨에 들이켰다. 살아있다면 지금쯤 어땠을까? 유키코 말이야. 마코가 그리워하듯 말했다. 좋은 엄마가 됐을까? 아니면 멋진 커리우먼이 됐을까? 걔가 공부는 못했어. 야스씨가 웃으며 말했다. 한 번은 나랑 성적표를 서로 바꿔본 적이 있었는데 막상 막하더라고. 우리는 소리내지 않고 웃었다. 야스씨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스기지는 줄곧 눈을 내리깔고 있다. 아이를 재운 야스씨의 아내가 돌아왔다. 카운터 끝을 들어올려 주방으로 들어가다가 어머! 하고 소리 높여 말했다. 왜 그러니? 우리 집에 무슨 볼일이라도? 우리는 일제히 입구 쪽으로 몸을 돌렸다.
미닫으로 된 유리 격자문이 20cm쯤 열려 있다. 그 틈 사이로 눈이 들어차 가게 바닥을 하얗게 덮었다. 이런 시간에 웬 꼬마 손님이 빨간 장화를 신었는데 빨간 장화? 마코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야스씨는 가게 문을 열고 몸을 밖으로 내밀어 밖을 내다봤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아우, 추워. 아무도 그렇게 말하던 야스씨는 흠칫 놀란 듯 허리를 펴며 가게 안쪽으로 반걸음 물러났다. 왜 그래? 하고 이번에는 마코가 무릎걸음으로 나아갔다. 이게 뭐지? 야스씨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마치 집 지키는 개가 이상한 낌새에 으르렁거리는 소리였다. 야스씨의 아내가, 마코가, 스기지가 차례로 야스씨 곁으로 달려갔다. 나는 손님방 끝자락에서 엉거주춤 무릎을 꿇고 앉아 네 사람의 등을 바라보았다. 이거 좀 봐. 발자국이에요. 야스씨의 아내가 외쳤다. 우리 가게 앞까지 이어졌어요. 잠시 후 약간 떨리는 마코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 발자국이야. 아이들이 신는 장화 발자국. 한순간에 상황이 이해됐다. 누가 먼저 말하든 마찬가지겠지만 야스씨는 아무래도 자기가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이건 유키코 발자국이야. 걔가 온 거야. 유키코가 와줬어. 네 사람이 밖으로 나갔다. 당황한 와중에도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을 밟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나는 천천히 신발을 신고 그들을 따라 밖으로 나갔다. 가게 문 앞에서 아래를 보았다. 밖에서 들이친 눈이 하얗게 선을 그렸다. 이어서 문턱 너머를 본다. 어린아이의 장화 발자국 같은 건 내 눈에 안 보였다. 보이는 것이라곤 네 사람의 어른이 찍어놓은 구두 발자국뿐이었다. 다들 밟지 않으려고 애써 돌아간 곳엔 그저 새로 내린 하얀 눈이 쌓여있다. 밖으로 나왔다. 마을의 밑바닥까지 밤이 차오른다. 그치지 않고 내리는 눈만이 어두운 밤, 유일하게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빛을 내며 팔랑팔랑 내렸다. 유키코, 맞아, 유키코야. 저기 봐, 저 빨간 파카. 마코가 소리쳤다. 네 사람은 고무장화 발자국을 따라 달렸다. 다음 모퉁이에 다다르자 야스씨는 아내를 붙잡고 흔들며 물었다. 봤지? 당신도 봤지? 그렇지? 그 앤 유키코야. 야스씨의 아내는 그의 팔에 매달려 온몸으로 끄덕인다. 쌓인 눈 속에서 나왔겠지? 유키코라면 거기서 나왔을 게 분명해. 발자국이 지워지기 전에 따라가면 만나게 될지도 몰라. 마코가 맨 앞으로 달렸다. 스기지가 제일 뒤로 쳐졌다. 길모퉁이의 가로등 밑에 서서 천천히 다가오는 나를 돌아보았다. 스기지에겐 발자국이 보여? 내가 물었다. 대답 대신 스기지는 하얀 입김을 토하며 세 사람이 달려간 곳과 반대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나도 봤어. 유키코였어. 빨간 파커를 입은 여자아이였어. 그날의 유키코와 같은 차림이야. 단조롭고 작지만 부드러운 말투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조그만 고무장화 발자국 같은 건 어디에도 없다. 스기지는 암송하듯 말했다. 유키코의 부모님이 영매를 찾아간 적이 있어. 나는 얼굴에 내리는 눈을 손으로 닦았다. 사건이 있고 10년쯤 지나서 경찰도 이젠 수사를 포기한 것 같다고 체념했을 때야. 영매를 고용해서 현장에 데려갔지. 딸의 영혼을 불러서 범인이 누구인지 가르쳐 달라고. 누가 널 죽였냐고 물어보려고. 난 어머니에게 그 얘기를 들었어. 라고 덧붙이며 스기지가 말을 이었다. 우리 집은 유키코 가족과 친하게 지내서 어머니도 걱정이 많으셨어. 영매가 어떤 사람일지는 모르잖아.
나도 집에 돌아와 그 자리에 나갔지. 스기지는 잠시 말을 끊고 팔짱을 끼었다. 유키코의 영혼이 나타났어? 내가 물어보았다. 아니. 스기지가 대답했다. 유키코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어. 유키코가 죽은 후에는 한 번도 웃어보지 못했을 거야. 영매가 실패해서 두 분 모두 실망에 크셨지만 우리가 죽어서 저 세상으로 가면 유키코를 만날 수 있다면서 집으로 돌아가셨지. 스기지의 머리도 어깨도 새하얗다. 그날 눈 위에 쓰러진 유키코처럼 그의 몸 위로 눈이 쌓이고 있다. 가엾어서 그분들이 너무 불쌍해서 하마터면 입 밖으로 말할 뻔했어. 유키코를 죽인 건 바로 나라고. 싸우다가 머플러로 목을 졸랐습니다. 그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분들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진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결국 말하지 못했다면서 고개를 저었다. 그 턱에 떠오른 고집세어 보이는 선을 언젠가 본 기억이 있다. 그렇다. 그날의 얼굴이다. 담쟁이 덩굴을 붙잡고 올라갔을 때의 얼굴이다. 2층까지 올라가 보이겠다며 벽에 달라붙기 직전의 얼굴이다. 세 사람이 달려간 곳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발자국 같은 건 보이지 않는다. 세 사람의 발자국마저 벌써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정말 스기지가 죽였어? 나의 질문에 그가 처음으로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난 안 죽였어. 1초, 아니면 2초 동안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스기지는 등을 휙 돌려 세 사람이 사라진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나는 혼자 가로등 밑에 남았다. 20년. 그 긴 세월을 스기지는 왜 기다렸을까? 어째서 침묵했을까? 낌새를 챘다면, 알고 있었다면. 그는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의심하고 있었다. 어린아이의 동물적인 감각으로 꿰뚫고 있었다. 내가 유키코를 죽였다는 것을. 내가 그 빨간 체크 머플러를 유키코가 쓰러진 후에도 계속 숨이 끊어질 때까지 끌어당기고 유키코를 버려둔 채 도망쳤다는 것을. 나는 유키코가 미웠다. 나처럼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나처럼 착한 아이도 아니면서 언제나 생글생글 웃고 있는 유키코가 미웠다. 그 하얀 뺨이 미웠다. 마코가 그를 잃는 게 재미있다며 아무런 계산 없이 웃음을 터뜨려 마코를 기쁘게 할 줄 아는 유키코가 미웠다. 야스씨에게 늘 놀림을 당하면서도 다른 아이가 괴롭히면 제일 먼저 야스씨가 달려오게 만드는 그 유키코가 미웠다. 스기지와 나란히 집에 돌아가는 유키코가 미웠다. 유키코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나에겐 증오의 대상이었다. 노력 없이 얻은 것들을 유키코는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즐겼다. 그게 미웠다. 유키코가 좀 더 자기를 내세우는 아이였다면, 나와 맞서 지지 않으려고 했다면, 나를 미워해 주었다면 나는 유키코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나쁜 짓을 했다고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다. 우등생의 얼굴만 지키고 있으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어차피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었다. 그 골목에 하필이면 우리 둘뿐이었기에 일어난 일이니까. 기분이 상쾌했다. 무엇인가를 잃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당연히 후회한 적도 없다. 더 이상 나를 방해할 것은 없다. 마음에 거슬리는 것도 없다. 앞으로는 생기 넘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내가 바라는 것이라면 어떤 꿈이라도 이루어진다고,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다. 나는 지난 20년 동안
내 손으로 죽인 사람의 유령조차 보지 못하는 인간으로 전락했을 뿐이다. 내일 눈이 그치고 쌓인 눈을 파헤쳐보면 12살의 내가 죽어 있을 것이다. 20년 전 유키코를 죽였을 때 유키코와 함께 내 손으로 죽여버린 나 자신이 단단하게 얼어붙어 작은 몸을 움츠리고 누구도 애도하지 않고 누구도 슬퍼해주지 않는다. 그렇게 시간은 영원히 멈춰 있을 것이다.